긴급 투입됩니다. 올해 안에 매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체 매입 5천억 원, 신용한도 8천억 원 등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호그룹이 요청했던 5천억 원의 3배가 넘고 시장이 예상했던 1조 원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연구체 매입으로 자본이 5천억 원 늘어나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450%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신용한도 8천억 원과 스탠바이론 3천억 원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이 개선되면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대해서 유동성 위기 덜어졌다는 차원에서는 인수 후보자로 나오고 있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고속에 1,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호그룹의 지배 구조가 흔들리면 매각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이 지분을 임의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특별 약정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안 발표와 함께 최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나 매각 작업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전남 영암 등 5곳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인데요. 정부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실직자 생계 안정 지원 사업 등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2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2년 연장된 곳은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등 5개 지역입니다.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한 곳으로 최근 수주가 늘고 있지만 지역 경제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2020년까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전라북도 군산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대해 조선업 퇴직 인력 재취업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추경 예산을 투입해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하게 될 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긴급 경영 안정자금, 희망 근로사업 등 금융,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대상선 정상화와 관련해 채권단이 관련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도와줄 수 있지만 자립하게는 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현대상선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한국지엠노조가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쳤습니다. 80% 넘게 찬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한국지엠노조 오늘 찬반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어제와 오늘 연구개발 신설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2천여 명 중 82.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중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가 파업 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연구개발 신설법인 단체 협약을 놓고 대립 중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노조가 바로 파업에 들어가나요? 노조는 우선 내일 회사 측과 집중 교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진전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파업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측은 새로운 단협을, 노조는 기존 단협 승계를 주장하면서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파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윤 기자, 르노 삼성 노사는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르노 삼성사 노사는 오후 2시부터 27번째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모레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노조는 지난해부터 총 230시간이 넘는 파업을 벌여왔고 사측은 다음 주 나흘간 가동 중단, 셧다운이라는 초강수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도 올해 임금단체 협약 초안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노조는 이번 달 말까지 초안을 확정해서 다음 달 초 사측에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올해 17만 6천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반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집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올해 계획한 공적 임대주택 규모는 모두 17만 6천 가구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 4만 3천 가구로 늘어나고 청년층에도 모두 5만 3천 실의 원룸과 기숙사 등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급이 부족했던 신혼부부 청년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에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많이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체적인 공급량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지원을 받는 110만 가구, 그리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월세 자금을 지원받는 26만 가구를 더하면 모두 153만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중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0%지만 여기에 10%포인트를 더해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개발로 만들어진 주택 셋 중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표준형 건축비나 택지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분양형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을 앞으로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인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한진중공업이 최근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해 오늘부터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3일에 자회사인 수비쿠 조선소 회생 신청으로 자본 잠식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돼 왔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오는 6월에 열리는 세계항공운송협회 이아타 서울총회의 의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부적으로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조 사장이 서울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가운데 월급을 200만 원 넘게 받는 비율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62.7%로 1년 전보다 4.4%포인트 높아진 반면 100만 원 미만은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의 월급 비율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약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려운 소외 이웃에게 김치 등 식품 세트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가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대상 종갓집은 소외 이웃들이 걱정 없이 김치와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봄 김장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와 한우 곰탕 등 모두 9종의 반찬류 제품으로 구성된 나눔 박스는 전국 2,019곳 저소득층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대부분의 김장 행사가 연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김치가 떨어져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번 행사가 평상시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이슈 체크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언제 만져요? 이 접고 펼치고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폰은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전 지구인의 기대감도 점점 커졌는데요. 그런데 화면 결함 논란에 휩싸이면서 갤럭시 폴드의 글로벌 침시는 잠정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기술의 삼성을 대표하는 스마트폰, 삼성으로서는 갤럭시 노트 7 이후에 또 한 번 자존심을 구기게 된 상황인데요. 우선 갤럭시 폴드의 화면 결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What's happened? It's completely broken. 2 days into my testing, I was working on my review. It stopped working. Several Galaxy Folds all broke in the hands of reviewers, all around the same time for separate but very related reasons. Mine was one of them. As of now, the phone screen is completely dead. 교수님, 예. 결국 갤럭시 폴드 출시가 연기가 됐어요. 예, 연기됐습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미국의 이제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먼저 한 수십 대를 배포했는데요. 이분들이 사용해 보니까 총 4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2대는 화면 보호막을 뜯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삼성전자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2대는 보호막도 뜯지 않았는데 힌지입니다. 이게 경칩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면이 깨지거나 뭐 검게 되거나 줄이 생기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오늘 홍콩에서 발표하고 내일은 상하이,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5월 3일 이렇게 해서 5월 중순에 한국까지 이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잠정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과거에 2016년도에 그 노트 7에서 발화 사태가 나면서 정말 이렇게 사전에 딱 그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잠정 연기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삼성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디스플레이 상하단에 위치한 힌지가 원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알기 위해서는 이 그 갤럭시 폴더블 폰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손바닥이 2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네. 붙어 있는데요. 이게 딱 접다 보니까 요 접는 한마디로 문과 이 문틀을 연결한 그 경칩을 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딱 접히는 사이에 위에 이렇게 필름처럼 돼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뜨면서 이 힌지 사이에 이 역할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손상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네. 더불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처음 사면은 얇은 비닐막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다른 그 일반적인 휴대폰은 그게 비닐막으로 이렇게 제거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번에도 사람들이 이거 제거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보호 필름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거하지 말라는 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뜯었다가 네. 그래 보니까 이게 화면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말 그대로 구조적인 문제 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이 막을 뜯지 말라고 하는 설명을 제대로 안 했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개선에 들어갔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 갤럭시 폴드의 취약점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품이 시중에 팔리기 전에 취약점이 네. 드러났고요. 이게 이제 관련 주식도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한 3, 4% 내렸는데요. 삼성전자 주식도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4% 내렸거든요. 네. 이제 그 사전에 출시되기 전에 해서 다행이고 이게 폴더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첩입니다. 이게 네. 접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애플에서는 지금 유리 자체를 접는 부분으로 하겠다고 준비했었고 삼성은 이렇게 경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 스마트폰을 접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관련 주식도 한 4% 내리면서 좀 진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한 0.5% 소폭만 내렸는데 전체 시가총액 한 400조 원 한대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데 일단 뭐 제품이 좀 얼굴을 좀 구겼지만 일단 뭐 사전에 판매되기 전에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또 접히는 경칩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지금 출시된 게 한 100만 대쯤 되거든요. 보통 우리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한 4천만 대 정도 판매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초기 제품은 한 100만 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뭐 아직 이미 출시됐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문제가 없도록 힌지, 경첩 부분을 보완해서 판매하겠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와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이미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노트 7인데요. 변호사님, 당시 파장이 어마어마했죠. 엄청났죠. 네. 실질적으로 노트 7 같은 경우에는 전작 그 S6 시리즈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네. 시장에서 별로 그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모든 역량을 총 출동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그 노트 7이었는데요. 네.
문제는 거기에서 너무 욕심을 그려서 이 배터리 용량을 높다 보니까 불이 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도 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랬었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뭐 그 배터리를 교환해준다, 1대1로 교환해준다고 하다가 점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그것에 대해서 단종시켜버리고 그런 이후에 나중에 이제 조금 쓰다가 노트 8이 나왔을 때에 이제 그것을 1대1로 교환해주는 만큼 금전적으로도 엄청 손실을 입혔고 또 넘버원이라는 삼성 브랜드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그에 대한 교훈으로서 이번에 초기에 전격적으로 출시 그 연기까지 카드를 들면서 S7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인지 이번 판단은 그래도 현명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네.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폴더 산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시중에 판매되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네. 또 리콜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폴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산업 자체가 발전 못할 텐데 사전에 이걸 딱 판매를 중지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전체 산업에 대해서 발전했고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네. 했고 스마트폰 한 대가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냉장고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건데 이 스마트폰 폴더는 200만 원입니다. 네. 냉장고를 2대씩 들고 다니는 정도로 아주 고가 제품인데 이게 만약에 판매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 100만 대 만들어 놓은 제품까지 보완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국내에서 갤럭시 폴드를 만나게 되는 거는 언제쯤이 될까요? 기본적인 계획은 다가오는 5월 중순, 그러니까 어버이날 전후로 해서 할 네. 걸로 지금 그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에 있으려고 했던 미국에서 출시 행사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몇 주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그 삼성전자의 밝힌 바로는 한두 주, 몇 주 정도만 그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봤을 때 이 구조적인 설계 자체를 변경할 경우에는 몇 달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해서 앞으로 미봉책으로 이렇게 빨리 해서 빨리 출시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본원적인 어떤 그 문제를 시정을 하느냐 이런 정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죠. 이번 진짜 어버이날 선물로 좀 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폴드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모두의 아시아나. 오늘 아시아나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시아나를 살리는 1조 6천억 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다행인데요. 정부가 원래 아시아나에 당장 유동성으로 필요한 금액이 원래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좀 더 여유 있게 1조 6천억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아시아나항공 전체 부채는 7조 원 정도 되거든요. 부채율이 한 700% 정도 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충분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현금으로 5천억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같이 충분한 유동성을 줘서 아시아나를 살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시아나로서는 정말 다행이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현금을 받았으니까 아시아나를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좀 작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투입될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산업은행이 실질적으로 총알을 지원하는 것은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서 외부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실질적으로 실탄으로 공급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그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M&A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모든 것을 다 넣어버린다고 하면 M&A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일단 M&A가 이루어지기 전 사이에 가교 역할을 일단 산업은행이 하고 나중에 M&A 해서 인수회사가 실질적인 나머지 그 1조 6천억 중에 1조 1천억 정도는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1조 6천억 원이 달리 보면 인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천억 원이 현금이지만 아까 네. 얘기하신 것 같이 마이너스 1조 1천억 원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들이 쓰다 보면 이거
본인이 쓰고 갚아야죠. 갚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수자가 인수하게 될 것이고 총 그러니까 매각 대금 인수자가 인수하는 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될 것이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유상증자로 갚아야 네.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아시아나의 총 매각 대금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뭐 SK나 하나, CJ가 이제 현금 능력이 있어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아시아나 전체 부채는 7조 원이지만 또 유상증자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이 1조 1천억 정도를 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라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를 정말 충분한 현금을 일단 정부가 지원해서 살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네, 변호사님, 자본 잠식이 이미 시작된 아시아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파격적인 지원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그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아나 그룹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모그룹의 그 어떤 그 재무 건전성이 나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수익률이나 이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돼 있는 부채를 떠안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나만 떼놓고 날 경우에는 앞으로 독자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또 더불어서 이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M&A를 해서 통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마디로 살만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의 부실 기업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밝히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와 시장이 아시아나를 위해서 중대 결정을 한 만큼 아시아나 또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GM 또 삐걱삐걱.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권을 얻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얘기 이어갑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GM은 작년 연말에 12월 30일 기준으로 한국GM이 나눠졌습니다. 네. 기존에 한국GM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있고 이번에는 분리되었던 게 연구개발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이제 연구개발과 사무직으로 분리되었는데 이 한국GM의 기존의 노사협의가 단체 협약이 한국 연구개발 그쪽 분야에서 또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네.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2%로 파업권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이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한국GM의 기존에 있던 생산직과 연구개발에 있는 노사협의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 원래 협약된 내용이 130개 중에서 한 70개를 바꿔가지고 단체 협약을 하자고 했는데 한국GM 노동조합의 연구개발, 한국GM 연구 이쪽 법인에서는 아니다. 네. 똑같은 한국GM이기 때문에 이 노사협의가 똑같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 GM의 연구 쪽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파업을 할 수 있다. 82% 압도적인 비율로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노사가 충돌하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국GM이 모기업이 있고 그와 별도로 기술 개발을 하는 한국 말씀드렸듯이 GLK입니까? 네. TCK가 설립을 했는데 그건 완전히 별도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동자 측 같은 경우에는 M&A 해서 어쨌든 별도 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아들 회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GM에 있던 임단협 기준이 그대로 승계가 돼야 된다라는 반면에 네. GM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디냐?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과 별도로 임단협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완전히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100여 개가 넘는 임단협 중에 일부 수정을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노측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GM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승계했기 때문에 네.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보존해 달라는 그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기존의 임단협이 그대로 이렇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에서는 사측이 이겼는데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로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어서 앞으로 법적인 어떤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측은 단협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교수님 서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굉장히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
것 같습니다. 네. 협약 내용이 총 130개고 지금 사용자 측에서 70개를 바꾸자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생산직 근로자와 다르게 이제 연구개발 측에서는 성과급을 차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리해고라든지 또 징계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그 70개 쟁점에 대해서 기존의 생산직과 연구개발 사무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단체 협약도 바꾸자는 내용인데 이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똑같은 모기업과 연계된 그 기존의 기업이 나누어진 거기 때문에 승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쟁점이 많이 달라서 또 차이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야지 GM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합의하고 조율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지금 사측의 요구안이 노조에게는 많이 불리한 건가요? 사실 그 GM 본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강속 노조 그에 따르는 그 임단협 그 기준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연구개발센터를 별도로 분리하려고 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한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임단협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같은 회사에 있는데 조직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존의 그 임단협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 보면은 사실 많은 어떤 그 댓글들이 이 그 강성 노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가 사실 적질 않습니다. 사실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만 대 이상 어떻게 보면 60만 대 이상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는 50만 대로 쫄아들고 있는 그리고 또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내수와 해외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파업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한국에서 GM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GM으로서는 지금 갈 길 바쁜 경영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는데 교수님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합의해야 됩니다. 네. 한국 GM은 그 전체적으로 GM 제너럴 모터스가 호주 공장도 폐쇄하고 군산 공장도 폐쇄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산 2등 정도로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데요. 굉장히 흑자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전기차나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디젤 자동차를 지금 폐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를 먼저 폐쇄하고 두 번째로 한국 군산도 폐쇄했는데 또 이번에 GM 부평에 있는 것을 이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노사라 합의를 해야 되겠고 한국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가진 게 우수한 인재고 또 지금 자동차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고용을 하게 되면 60세까지 해고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뽑고 비정규직을 뽑는 이유가 노동 탄력성이 낮다. 즉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해고를 못 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를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타협해서 서로 함께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위해서 서로 합의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GM 노조 제발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년 변호사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팩트와 취재 뒷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박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론스타 하면 우리에게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을 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겨서 이른바 먹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상반기 내로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소송 금액만 1조
1조 6천억 원대로 막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제기한 이 5조 원대 이 ISD 소송, 투자자 국가 소송과도 이 건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금융권은 물론이고요. 이 정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론스타가 언제 무슨 이유로 하나금융에 소송을 건 건가요? 론스타는 3년 전의 일인데요. 네. 론스타가 2016년도 8월에 지금 표를 보시면은요, 이 ICC라고 하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 재판소 같은 곳인데 여기에다가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제소를 합니다. 소송 금액은 14억 430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인수를 하고요, 9년 뒤인 12년도 1월에 팔고 떠났는데 쉽게 말해서 론스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와 이 하나금융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못 팔고 손해를 봤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에 론스타는 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2012년 11월에 소위 ISD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4년 뒤인 2016년도 8월에는 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론스타는 이 하나금융과의 매각 협상 과정에서 이 하나금융 측이 매각가가 높으면 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상반기 중에는 나올 거라고요? 네, 취재를 한 결과 상반기 내로, 그러니까 6월 안으로는 나올 것으로 현재로서는 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6월에는 늦어도 6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하나금융은 이 금융감독원에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한 것으로 그렇군요. 확인이 됐는데요. 어쨌든 한두 달이 지나면 2016년 8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소된 이후에 3년여를 질질 끌었는데 이제 상반기 좀 되면 론스타와 하나금융 소송이 종지부를 맺게 되는 겁니다. 금감원은 소송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판정 결과가 하나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현재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론스타 하나금융 소송 결과가 정부에 제기한 ISD 소송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영향을 준다는 게 중론인 그런 네. 상황입니다. 우선 두 소송의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는 다릅니다. 정부 건은 익시드라고 하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여기서 내리고요. 하나금융 건은 ICC라고 하는 국제상공회의소 여기서 내리는데 다르긴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론스타로 똑같거든요. 한 국제재판 관련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보상받는 주체가 론스타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금융과의 소송에서 론스타가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내면 한국 정부가 일정 금액은 소송 비용에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계 얘기인데요.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이 화제거리라면서요. 금감원이 즉시연금 일괄 지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대형보험사들이 지급을 못하겠다 이러고 맞서고 나오면서 결국 시민단체가 소송적으로 갔죠. 네, 맞습니다. 네. 금감원이 시민단체를 네. 통해서 지원해주기로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단체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보험사 10곳에서 제기한 이 공동소송의 첫 재판이 현재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 4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쪽 실무를 총괄하는 쪽이 이제 금감원의 분쟁조정국인데요. 여기에 간부가 시민단체 측에다가 꼭 이겨달라 이렇게 당부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박 기자 모양새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시민단체가 금융당국을 대신해서 보험사들과 싸우는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리전 양상인데요. 네.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애초 금감원은 이 보험사와 민원인 쌍방 간의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에 민원인에 대한 소송 지원을 해주겠다고는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네. 시민단체를 통한 공동소송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이건 처음 이런 언급은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 공동소송도 이제 금감원이 지원해주기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봐야 되고요. 금감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간부가 직접 나서서 꼭 이겨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뒤에서 시민단체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공동소송 지원은 대형사만 골라서 지원해주겠다고 네,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대형사라고 하면 뭐 삼성, 하나, 교보, 이만 빅3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이란 빅3 보험사에 제기된 공동소송이 4건인데요. 이 4건만 콕 집어서 금감원이 지원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판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난 12일에는 삼성생명 첫 공판이 열렸고요. 17일에는 지난주죠. 하나생명의 첫 공판이 열렸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12일, 지지난주인데 삼성생명 공판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직원이 직접 공판 자리에 참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총괄해서 보면 올해 내내 이 대형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이 즉시연금을 둘러싼 소송 대리전이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우리 금융계의 숨겨진 뒷이야기 박규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across the board.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예외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유가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산업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란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또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평론가님, 네. 미국의 대이란 제재 그 과정에서 이제 발동된 게 지난해 원유 제재였는데 사실 이 원유 수출이라고 하면은 이란의 생명선 것도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맞설 만큼 네. 대단한 산유국인데요. 매장량으로 보면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 3위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 기준 1위인데 이란의 독특한 점은 이제 대부분들의 산유국들을 좀 보시면 석유밖에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원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어느 정도의 산업이 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란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이제 미국과 맞서면서 네.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수십 년간 받아왔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는가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완벽하게 이란의 석유 수출, 원유 수출이 봉쇄가 되면서 벌써부터 리아라 같은 경우가 급락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시내에 가보면은 인플레가 두 자릿수, 우리가 보통 이걸 대량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15%, 20% 물가들이 이제 폭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 5년 전, 6년 전 정말 이란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그 시절 그 경제로 돌아가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동안 한국과 중국, 터키 등 8개 나라는 한시적으로 제재 예외가 됐었단 말이죠. 교수님,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작년 2018년 11월 달에 제재에 대해서 그 한시적 유예를 허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믿을 만한 분석으로 본다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 그 석유 가격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가지고 네. 한시적으로 이제 유예를 해주면서 미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공급을 더 늘려라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8개국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면서 네.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그때 당시에 뒤통수를 맞은 그랬었군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예를 해주면서 마감 시한도 정해졌었던 터라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 이제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제재 예외는 더 이상 없다.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across the board. 평론가님, 이번 미국 조치는 사실상 이란의 돈줄을 아예 끊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그렇습니다.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 경제 제재 풀어준 거, 이 오바마 정부에 늘 비난해 왔었고 그렇죠. 본인이 되면은 결국엔 다시 이란을 확실히 틀어막겠다라고 공언해 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간 아마 그동안에 미국 셰일오일 업계나 이런저런 좀 준비를 해놨겠죠. 원유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봉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또 다른 포석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또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조금 우위에 좀 차지하려는 그런 뭐 노림수도. 트럼프 특유의 또 네. 노림수들이 이번에 이란의 이 원유 수출 제재에는 분명히 또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란도 지금 뭐 맞대응을 하고 나섰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로서야 뭐 그 군사 정치적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 경제적 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랑 협상을 통해서 뭐 우회 수출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결국은 네. 이 유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거는 역설적으로 이 오페크나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나라들, 특히 노르웨이산 북해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만큼 뭐 높게 생산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란으로부터 거꾸로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팔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차피 러시아는 뭐 미국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단지 이제 중국이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그 수입의 50%를 이제 석유 수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이란산 석유는 좀 석유 화학공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네. 이 예상대로 이 제재 예외 연장이 되지 않은 이제 해당 국가들 반발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가장 먼저 또 가장 강력하게 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곳이 터키입니다. 터키 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이 원유 이 수출 제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고 그렇군요.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중국 정부 역시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사태를 추이를 주목하겠다라고 해서 터키와 중국이 일단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과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편을 들까 안 들까가 이게 관건입니다. 네. 결국 미국은 사우디가 공급해 주겠지, 늘리겠지라고 하면서 초강수를 두는 모양새인데 네. 과연 사우디가 공급량을 늘릴지 말지가 앞으로 향후에 또 다른 뭐 중요한 향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중요한 거는 국제 유가입니다. 전면 수입 금지 발표 직후에 3% 이상 급등했더라고요. 네, 하고 지금도 거의 한 0.8% 또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배럴당 네. 66달러까지 WTI 기준입니다. 서부 텍사스는 중실유가 튀어 오른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 6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오늘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 급등할 경우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뭔가 준비를 해놓고 이런 발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 확대한 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향후 유가 향배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러면은 우리 경제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 오일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한국의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이제 그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보니까 아,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은 이제 그 주가에 네. 많이 미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건 당연히 수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질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실제 생산이 그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결국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미국도 고통을 받게 되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이제 가장 관건이고 내년도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나요? 임기도 끝나게 되고 이랬을 때 미국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현재의 정책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평론가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과연 미국 말을 들을지 일단은 무조건 듣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에 한번 진짜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생산량을 확 늘렸는데 웨이버를 유예를 해줘 버리는 바람에 유가는 확 떨어지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그 유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우디와 UAE가 가장 유력하고 리비아나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경제적 그 문제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는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건데 자기네들은 꼭 지켜보고 난 다음에 5월 2일 날 실제로 완전히 유예를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가 반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거를 지켜본 다음에
공급을 늘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은 네.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나마 충격은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아.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한 뭐 많게 잡은 데는 9.6%, 적게 네. 잡은 데는 8%, 그러니까 10% 정도가 이란에서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유예 받으면서 꽤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한 30%, 40%는 줄인 상태여서 아마도 좀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유사들을 좀 나눠보면은 GS 칼텍스라든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쪽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 주주가 되고 있어서 네. 아예 이란산 원유는 완전히 거의 끊은 상태고 지금 뭐 SK에너지라든가 현대오일뱅크에서 아마 이걸 대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 좀 비상이 걸렸는데 아까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란은 이게 경제류 좀 약간 싸고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나프타 등이 아주 유용한 연료입니다. 네. 이 싼 값에 많이 쓰이고 있어서 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순간적으로 대체할지 국내 산업에 뭐 신발 만들고 이런 데에서는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석유화학 산업이 사실은 이제 자동차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 영향력이 적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영향을 받는 거는 이란산 석유를 가지고 석유화학 공업에서 가동했을 때 이 납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 이란의 석유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정제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었는데 비용도 뭐 배럴당 한 3, 4달러 좀 싸고요. 네. 거기에다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품들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가 상승의 압박이 조금 그렇군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기름 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보다는 이 석유화학 업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경질류를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네. 업계에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웃 나라의 중국이 지금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데 일방적인 이란 제재에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中方一贯反对美方实施所谓的单边制裁和长臂管辖。 네, 평론가님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네. 미중 무역 협상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영향 많이 미치겠죠. 네. 외신들 보면은 그래서 뭐 얘네 화웨이, 멍한조우와 이란을 이렇게 동급에 두는 그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그렇군요. 꼽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인데 네. 협상을 할 때 꼭 저런 거 하나를 이미 둡니다. 그런 걸로 이제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서 화웨이, 멍한조우 한번 체포해서 압박을 했었고 이번에도 거의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는데 네. 이 쐐기를 박을 게 뭔가 해서 아마도 이란 카드를 6개월간 유예줬다가 이제 같이 끄집어내면서 최후의 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이제 그런 뭐 속셈 노림수가 보이고 있는데 중국도 어떤 뭐 대비책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터키, 이란, 러시아가 거의 한 팀처럼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중국도 좀 합류를 해서 반미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 분명히 미중 무역 협상에는 이 카드 활용될 겁니다. 네, 교수님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미칠 이번 건을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나의 그 지렛대로 활용은 네. 당연히 하게 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의 말을 들어서 이란의 석유를 뭐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뭐 우회 방법을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고분고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미국 내에서의 전문가들도 미국 시장 내에서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은 추후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